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장을 결정한 이유와 관련해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짤막한 언급을 했는데요. 국민 화합을 위해 국가장을 치르되 대통령이 직접 조문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절충안을 찾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2.12 군사관람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노태우 12인소에 5.18 유족에 직접 조문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들을 통해 여러 차례 사죄의 이야기를 했다면서 전두환 씨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광주 학살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역사적 과오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화합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사죄엔 시한이 없다는 걸 그는 과연 알고 있을까요? 관련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오늘부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단체들은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실보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관계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13대 대통령을 지낸 고 노태우 씨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어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 과오가 있는데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에 남북 기본합의서 등의 북방 정책으로 공언을 했고 이 형이 선고된 이후에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게 되고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정부가 이제 주관하는 국가장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이었던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이러면 이제 장례 기간은 5일장이 되고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연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는 상황이 됩니다.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하고요. 이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이 빈소 설치나 운영과 운구, 그다음에 연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은 국고에서 지출이 되고요. 네. 다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 사무제, 49제 비용 등등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지는 않기로 했다고요? 이게 이제 국가장으로 예우는 다 하되 빈소를 직접 조문하지 않기로 하는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윤영민 대통령실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GEC 회의 참석자 출국이 예정돼 있고 오늘 오후에도
이 화상을 통한 다자회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역사적 과오가 있는데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라면서 이제 노태우 씨에 관한 이제 나름의 애도의 뜻을 밝혔다라고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일정상 결국 빈소를 조문하지 않았다라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는데 네. 사실 실제로 그런 거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전직 대통령의 이 사망에 대해서 충분한 애도를 표하는 게 좋다. 그런 차원에서 조문을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아직은 그런 이제 대통령이 이 노태우 씨의 이 조문을 가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좀 이른 선택이다라는 네. 비판, 이 양쪽에 이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서 좀 절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통령 대신에 이제 빈소에 조화를 보냈고 이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 조문을 했습니다. 참 그 빈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씨가 보낸 조화, 이게 나란히 양쪽에 있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냈는데요. 영면을 기원한다라면서도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다라는 평가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독재를 사실상 연장했고 부족한 정치적 정통성을 공안 통치와 3당 야합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독재자이다라는 평가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북방 정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중국과의 이제 국교 수립 등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 16년에 걸쳐서 추징금을 완납을 했고 또 이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광주를 찾아서 사과하는 등의 반성의 모습을 보인 것, 이런 것들도 평가할 대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결국 이제 전두환 씨의 행보와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국민의힘도 어제 논평에서 이 재임 당시 성과를 나열을 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어떤 이 민간인 학살 개입 등의 과오는 어떤 이유로도 덮을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이 예우가 사실상 박탈된 대통령의 장래 문제를 좀 기준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국가적 혼란이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 전직 국가원수를 대한민국 위상에 맞춰서 품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발언이 전부 다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기에 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국가장이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아요. 지금 5.18 단체를 비롯한 광주의 시민사회 단체 등은 계속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장을 치르는 것 자체가 이제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라든가 용해인 기본소속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국가장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를 이제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 일부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법이 어떻게 지금 돼 있길래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는데 국가장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국가장 법을 보면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서거할 경우에는 국가장을 치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만 보면은 어떤 일을 과거에 했더라도 어떤 범죄에 연루됐더라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조항인 거죠. 그런데 이게 2조의 내용이었는데 1조에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여기 대상자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부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12나 5.18 강제 진압에 과가 있지만 대통령 대임 시에 공을 현저한 공훈으로 이제 판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걸 텐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 과에 있어서는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일 텐데 이 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 중에 예를 들면은 노태우 씨와 달리 추징금 환수를 거부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달리 평가될 여지가 또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국가장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시점의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또 과거 역사에 대한 어떤 평가, 고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 조항을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런 사람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좀 정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뭐 이건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태우 씨 유언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아들 노재원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에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 본인의 책임과 거부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밝히면서 노재원 변호사는 이 노태우 씨가 10년 넘게 누워있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말을 못한 것은 이제 안타깝다. 이게 육성 유언은 아니지만 고인이 평소 생전에 해오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달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씨가 노태우 씨 빈소를 찾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이 박남선 씨는 당시에 계엄군에 잡혀갖고 가혹한 고문도 당하고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3년을 만에 풀려난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조문을 가서 노재원 변호사하고 악수를 하고 좀 기자들을 만나서는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어떤 사죄 표명도 없었지만 이 노태우 씨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과 입장 이런 것들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조문으로 온 것이다.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인데 노태우 씨가 용서를 구했고 이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조문으로 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노태우 씨 유족 측은 노재원 변호사가 광주에 갔을 때 박남선 씨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조문으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과 관련해서 국가장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견 주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27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는 노태우 씨를 국가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는 광주 시민들에게 우리나라가 하는 2차 가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왜 대통령 예우를 박탈한 걸까요? 국가에서 전 대통령의 예우를 갖춰준 거겠지만 화가 좀 나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송윤성님께서 정부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곤란이 있겠지만 국민 화합에 더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 같은데 정답이 없는 문제에 적정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의견 앞으로 계속 주십시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국회로 가보죠. 오늘 운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는데 뭐 이건 이제는 거의 상례처럼 돼버린 것 같은데 여야 의원들이 서로 거친 설전을 또 주고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이 나왔죠. 근데 세상 만사 뭐 인권과 관련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질문이 이제 인권과 관련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막 나온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을 꺼내든 게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형님을 정신병원에 보냈다 이런 의혹에도 이제 좀 휩싸였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이 정신병원에 보내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비판할 때마다 정신병원에 보내게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은 그것은 국감에 맞는 질의가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씨 관련 발언으로 또 반격을 했습니다. 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역대 정권 중에 인권을 가장 많이 탄압하고 유린한 게 전두환 정권인데 야당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을 찬양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건데요. 네. 이 질의를 하면서 개 사과 사진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이게 인권위원장이 나온 거지 견권위원장이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반론을 펼쳤습니다. 전 다 적절치 않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서로 뭐 이러고 있는데 인권과는 사실 큰 관계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네, 본질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인권위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서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 문제도 도마에 올랐어요. 과거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송두환 위원장에게 무료 변론을 받은 일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지난번에 이제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쟁점이 됐었는데요. 일단 송두환 위원장의 관련 질의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좀 연명을 해서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였고 그 전까지는 접촉 교류는 일절 없었다. 예, 그때 전화 통화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에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발언을 근거로 해서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한 건데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다라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다른 로펌에서 작성한 이 이유서에 연명만 한 것이고 또 민변의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인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서명을 탄원서 성격으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공익소송이라고 위원장이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행보를 시작했네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이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서 관련 소식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과일 상점에서 단감 한 뭉치를 사면서 현금 대신 온누리 상품권을 냈다라는 게 여러모로 화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권이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과일 가게 상인이 상품권의 잔액을 거슬러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잔돈을 갖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응을 하면서 좀 이제 서로 웃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떡집에 들어가서 쑥떡을 이제 들었는데 요새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을 다 돌고는 인근에서 자영업자들하고 지역 카페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쑥떡이라는 말에 네, 죄송합니다. 목이 막히시는군요. 떡을 먹었을 때는 사이다를 같이 마셔야 되는데 사이다와 같은 얘기를 기대했는데 쑥떡이 나왔습니다. 저를 웃기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쑥떡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원팀 행보도 이어갔다고요?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이 경선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개혁 의제가 좀 많이 다뤄졌다라는 취지에서 이 경선 참여를 안 했으면 개혁을 실종시킬 뻔했구나 하는 생각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개혁 저항 세력의 발목을 잡히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큰 시야를 가지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라고 평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추미애 전 장관이 개혁 화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줘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화답을 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의 여러 가지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 요청에 따라서 이 선대위에서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고요. 후보 직속으로 설치되는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기로 했는데 명예선대위원장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제 상임 고문이 되는 것인데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네. 상임 고문으로 가기에는 이제 전직 총리를 지냈다거나 뭐 이런 또 우리 원로 정치인이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아래의 급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당원 당규상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이 송영길 대표인 상황이어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할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의 아래급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 선대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 사이 정도의 명예 상임 선대위원장을 이제 명예 선대위원장을 하기로 한 거다. 이렇게 이재명 캠프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참 어렵네요. 격을 맞춘다는 게. 그렇습니다. 정작 추미애 전 장관은 무엇이든 좋다. 아무거나 뭐 시켜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급을 결국은 이제 맞추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문제인가 봅니다. 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선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달 2일에 선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을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상임 선대위원장 송영길 당대표가 맡고요. 그다음에 외부 인사를 좀 시간을 두고 영입을 해서 공동 상임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외연 확장을 잘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임 고문에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참여를 하는데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상임 고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역대 당대표를 지냈거나 이제 국회의장을 했거나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도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죠.
경선 후보들이 오늘 강원도에서 TV 토론을 벌였는데요. 쟁점이 된 내용들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가장 좀 이 크게 뜨겁게 쟁점이 된 게 이제 리더십 논쟁인데요. 네. 이게 서로 이제 리더십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홍준표 의원에게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하고 가까이 근무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왜 홍준표 의원 주변에는 배신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네. 홍준표 의원은 26년 정치하면서 한 2번 정도 배신을 당해봤는데 그중에 지금 윤석열 캠프로 가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홍준표 의원의 측근으로 꼽힌 윤한홍 의원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상황 부실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일종의 좀 반격을 좀 한 것이죠.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은 이게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줄 세우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태 기득권 정치의 전형이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다 우르르 끌어모아서 10년 전에나 통할 방법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방이 이어졌고요.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원희룡 전 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교육 정책 관련해서 구체적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홍준표 의원은 장학 퀴즈식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교육 정책이니까 주로 전교조 얘기로 답변을 하는 등의 좀 디테일에는 다소 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경선에서 토론이니까 내가 봐주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또 하나 이제 또 재밌었던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손준성 검사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경선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다른 후보들은 뭐 별로 그렇게 반응을 잘 해주지 않고 그걸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라고 답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뭐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했네요.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중립성 위반 여지가 있는 메시지들이 유포되고 있다고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가 뭐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런 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고 하고 곧바로 입장문을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가 없고 그런 글을 어디다 올린 적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마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종류의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더라라는 사실과 관계가 없는 글들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떤 단초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좀 굉장히 치열하게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여론사 방식은 좀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ARS 본인 인정을 두고 홍준표 캠프하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어요. 이 25일 날 홍준표 의원 측이 당 선관위에다가 이 대리 투표 등의 부정 투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ARS 전화 투표에다가 최소한 1회 이상의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선관위가 이것을 거부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전화 ARS 인증 본인 인증을 도입하자는 것은 투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르신 당원의 투표율을 낮추려는 것이다. 이런 방해 책동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캠프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늘 선관위에 당원이 제보해온 윤석열 캠프의 대리투표 의혹 문자를 고발 조치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런 대리투표 같은 것을 이렇게 문자를 돌려서 시도하려고 ARS 본인 인증 절차를 극렬히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된 문자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수원시 갑 당협위원장이 지역 당원들에게 보낸 투표 독려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보면 문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는 이게 사실상 대리 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캠프 경기 남부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수사 내용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공수처가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손준성 검사가 이 조사에 출석을 계속 수사에 출석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공수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손준성 검사는 계속해서 이제 출석을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공수처는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네. 이후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에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종 목표가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의 사건 연루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을 텐데 일단 여기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각 사유 중에 이제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결국 손준성 검사의 범죄 혐의로 공수처가 주장한 내용도 재판부가 볼 때는 이 소명이 좀 불충분하다고 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다음 달 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정치 사건화되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 이제 이 법원의 이런 설명이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 있어서는 지금 입장이 없지 않느냐, 즉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백혜련 의원도 KBS 라디오 출연해서 기각 사유를 볼 때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나 법리적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손준성 검사가 이 사건에 관련됐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제 영장 청구 자체가 공수처가 무리를 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의 무리수는 야당 경선에 개입을 하려는 어떤 정치 공작이다. 어떤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수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대선 후보와 관련돼 있는 수사를 두고 양쪽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이 없었으면 김웅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손준성 검사는 다음 달 2일에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쪽으로 일정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컸는데요. 하지만 기각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웅 의원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당분간은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증거, 수사 논리 이런 것들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 등에게 노출이 된 데다가 지금 이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간의 이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녹취된 게 벌써 보도가 다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최대한 조사 시점을 늦춰서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손실보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고장수 공동의장 연결해서 지금 임대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손실보상제 참 논란이 네. 많았었는데 일단 오늘부터 손실보상 신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네. 오늘 뭐 신청하면 또 당일날 신속보상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당일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주변 자영업자분들 많이 신청하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손실보상이 지급되기 시작해서 예. 시작부터 솔직히 지연 사태가 발생해서 10시간, 11시간 만에 지급받은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네.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계속 접속을 시도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지금 제가 홀짝제를 했는데도 그래요. 네네. 제가 중기부 쪽에 알아보니까 네. 서버가 폭주해서 서버 증설 작업과 병행되다 보니까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가 뒷자리가 짝수라서 네. 내일 지급 대상이고요. 네, 오늘 같은 접속 지연이 내일은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그동안에 얼마나 좀 다급하게 손실보상을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오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받으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 또 이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대상이 아니게 돼서 못 받게 되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오늘 자영업자 시민단체들이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밀린 임대료를 내는 데 들어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네네. 지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저희가, 이 집합 제한과 금지 기간 동안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은 0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고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임대료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손실보상을 받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이너스 된 부분을 메꾸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네네. 있다면서요. 네네네. 임대료를 연체 중인 자영업자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는, 실태조사 참여 인원의 한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는 매장도 4곳 중에 한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임대료 그동안에 밀린 거 내는 대로 그냥 다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뭐 명도 소송을 당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일 가장 시급한 게 임대료거든요. 지금 의장님도 서울에서 6년째 카페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작년과 올해 3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는데요. 작년 여름까지는 솔직히 코로나 시작 초반이라 버틸만 했지만 본격적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되고 방역 규제가 시작되고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매장은 매출의 90%까지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결국엔 임대료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지금 그 전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신속보상 대상자 가운데 70% 네네. 이상이 카페하고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는 겁니까? 지금 뭐 피해 정도에 따라서 최소 10만 원에서 그렇죠.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전체 지급액이 2조 4천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매장당 300만 원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정말 임대료를 내고도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임대료랑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또 누구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임대료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네네. 들어오면 밀린 임대로 내면 남는 게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제 국회에 12개 임대료 멈춤법, 그러니까 상가 건물 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국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국회에 임대료 멈춤법과 강제퇴거 금지법 등 집합 금지 제한 기간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분담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네. 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예. 좀 아직까지는 좀 이런 게 좀 미흡하고요. 네. 그리고 임대료 멈춤법과 강제퇴거 금지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라는 캠페인에 좀 돌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네네. 정부가 임대료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네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고통 분담을 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임대인들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임대인 쪽의 의견은 어떤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대인들 뭐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건물주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는 국가가 행정적 명령으로 영업의 시간을 제한이나 금지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에서 건물주가 분담해주는 만큼을
국가가 직접 세제 혜택이나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야지 임대인도 설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정부가 코로나19 초기부터 착한 임대 운동, 그 임대인 네네. 운동 펼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볼 때는.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그 착한 임대인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임대료를 감면해 주신 착한 임대인도 계셨지만 네. 상당수의 건물주분들께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귀찮아서 안 해주셨고요. 귀찮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요구하는 필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100% 다 받는데 왜 이걸 귀찮게 해가지고 100% 다 받지도 못하고 네. 내가 이래야 되느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건물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번거로운 일이 돼버렸네요. 예. 근데 지금 가장 시급한 자영업자 지원 정책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손실보상 외에는. 저희가 일단은 제일 주장하고 싶은 거는 대출이죠. 아, 대출. 네네. 그러니까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2년 가까운 시간을 기적과 같이 버텨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건 충분한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저금리로 대출을 네. 해주겠다. 중기부가 뭐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기는 한데. 예. 지금 대출은 그냥 은행금리하고 동일하게 받는 겁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아직까지도 영업 제한이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갚을 여력이 되질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대출 연장이라든가 상환 연장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행업계, 뭐 숙박업계, 전시, 뭐 공연업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손실보상 예. 대상이 안 됐잖아요. 지금 예, 지원 예. 대상에서 빠진 건데요. 예.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과 숙박업계는 자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는데 네. 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손실보상금을 줄여서 고통을 분담하자고 한다면은 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 희생을 왜 자영업자에게만 분담시키냐고요. 아. 예, 자영업을 규제한 정부에게 네, 저희는 모든 공무원의 임금을 10% 삭감해서 네. 사각지대로 보상을 못 받는 여행과 숙박업계에 저희는 지원해 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대책을 만든다고 하던데 혹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예, 중기부에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회의를 중기부 쪽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뭐 이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뭐 저신용자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지금 항상 지금 뭐 강구하고 있고 기재부랑 협력을 해가지고 대출 방안을 좀 모색을 한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뭐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쪽에서 좀 태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자영업자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좀 손실보상이든 그 외에 지원 정책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고장수 공동의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어떤 걸까요? 네, OTT 플랫폼 확장이 가져온 보편적 시청권 제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요. 네네. 월트 디즈니 자사인 그 디즈니 플러스가 오는 11월 12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에 진출한 해외 OTT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네. 포함해서 국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OTT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그다음 쿠팡 플레이, 프라임 비디오, 카카오 TV, KT에서 하는 시즌 등 국내 시장은 이미 이제 포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올해 2월 OTT 월 이용자 이제 사용자 수를 보면 넷플릭스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었고, 와. 뭐 웨이브 TV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OTT 서비스 지금 한 곳만 가입한 분들보다는 뭐 두 곳이나 이렇게 중복 그렇죠. 가입하신 예, 분들이 예.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귀가 솔깃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뭐 어떤 네. 부분을 우리가 좀 짚으면 좋을까요?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편적 시청권이 지금 침해될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된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월정액을 내고 가입하는 그 OTT 업체가 스포츠 중계권을 따내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인기 스포츠 중계권이 이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또 미디어 스포츠 산업의 방향상 뭐 불가피한 흐름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보편적 시청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보편적 시청권 제약을 이유로 쿠팡 플레이의 도쿄올림픽 중계권 확보가 무산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OTT 업체가 스포츠 중계권을 따내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국내 프로야구의 경우 통신 3사와 포털사,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연합이 중계권을 가진 2023년까지 무료 시청과 재생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비슷한 해외 사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실행한 최초의 국가로서 이제 BBC가 공영방송 BBC가 포함해서 무료 지상파 방송이 핵심적인 국제대회,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등등 국제대회에 대해서 무료로 중계하는 게 사실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는데 지난 2015년 IOC가 유럽 지역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바꿨어요. 어디로 바꿨냐면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 독점적으로 판매를 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유럽방송연합이 이제 유럽 지역의 중계권 계약을 체결해 왔고 또 이들이 유럽 지역의 지상파 방송의 올림픽 중계를 재판매해 왔는데 네. 이번 도쿄올림픽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 디스커버리사가 자회사인 유로스포츠와 유로 온라인 서비스인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통해서만 중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BBC에서는 이전에 봤던 스포츠 중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중계가 됐고 나머지를 더 보려면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것도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국제대회는 우리 자국민이 자국 선수가 나가서 어쨌든 그 경기를 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봤던 환경에서 이제는 돈을 내고 그 플랫폼에 가서 봐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보편적 시청권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과거처럼 사실은 우리가 전파를 통해 가지고 지상파를 통해서 지상파 채널을 통해서 시청을 하는 그런 시대면은 돈 안 내고도 사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가입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월 뭐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디지털 구독료 서비스가 나가는 비용만 해도 한 10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만 가입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두세 개를 같이 가입하는 이유가 OTT 기업 간의 이제 콘텐츠 경쟁이 심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또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로 인해서 국내 OTT 서비스인 웨이브에서는 이미 제공하던 디즈니 콘텐츠 100여 편을 중지를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브에서 제공되던 그 이외에 웨이브에서 제공되던 JTBC 콘텐츠도 티빙을 통해서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상파의 OTT, 종편의 OTT를 따로따로 봐야 되는 웨이브와 티빙을 모두 구독해야만 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그럼 아이들 보여주고 싶으면은 디즈니 쪽으로 간다거나. 맞아요. 엄마 네. 아빠도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따로따로 가거나
그럼 다 따로따로 지금도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역으로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해요. 이 시장이 그 경쟁하는 체제가 됐을 때 그 안에서 경쟁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뭐 OTT 이제 그 플랫폼이 뭐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그 제작을 늘리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자기 전략 서비스를 펼 때 또 과거 좀 경쟁적으로 좀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또 소비자들의 선택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유료 미디어 콘텐츠의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료 방송 가입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뭐 10만 원을 지출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이제 그 콘텐츠 가입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료 지상파 서비스를 지상파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유료 방송에 가입해야만 저가라고 하지만 네.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좀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적으로 오랫동안 지적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미디어 뭐 OTT를 여러 개 본다고 하지만 그걸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디지털 구독료가 불필요한 지출이 굉장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끊기 어렵게 만든 것도 문제입니다. 일부 OTT 같은 경우는 PC 홈페이지에서만 구독이나 취소가 가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PC 접속을 장벽으로 만들어서 구독 폐지를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이 OTT들이 연결기기를 대수를 제한을 두면서 가족들과 시청하는 데도 제한을 주기도 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요. 기본적인 네. 통신료 있잖아요. 가족들마다 네. 휴대폰 사용 요금이 있죠. 또 인터넷 사용 요금이 있죠. OTT 네. 서비스 요금이 있죠. 맞습니다. 다 합치면은 적지 않은 부담이거든요. 일반적인 가게 수입에서는. 네. 근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OTT 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말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OTT 시장이 도입기를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소비자 보호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라고 대해서 논의가 좀 활발히 일어나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 OTT가 사실은 구독자만 볼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폐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용자들이 소외되고 그러니까 그걸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은 콘텐츠를 볼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지상파 3사는 시청률이 하락되고 또 광고 수입 감소로 인해서 제작비 충당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뭐 이런 것은 드라마 제작이나 편성은 축소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드라마는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건 OTT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겠죠. 지상파의 대부분의 콘텐츠가 예능, 뉴스, 시사, 교양으로 채워지면서 OTT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상파를 네.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시청자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한 가지 이슈를 더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스패치의 비윤리적 사생활 보도 행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대세 배우 K 배우의 실체를 고발한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확산되면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네. 그 본인을 K 배우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글쓴이가 뭐 본인에게 임신 중지를 조명한다,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폭로됐고 또 그가 누구냐라는 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또 그 K 배우라는 사람이 이제 사과문을 통해서 본인이다, 김선호 배우가 본인이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보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면서 그 K 배우의 전 여자친구가 누구냐, 그 사람의 신상을 캐는 보도가 또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여성의 이름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디스패치가 어제 단독으로 최아무개 씨에게 묻습니다. 김선호 왜곡된 12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여자친구의 실명, 직업, 모든 게 공개가 됐고 또 그 지인과 나눈 메시지도 재편집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업, 문자메시지 등이 동의되지 않은 채 보도가 되었고, 이것은 분명히 보도윤리에 어긋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양쪽의 주장을 그냥 중간에서 계속 중계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맞습니다. 사생활이나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죠. 일반 국민들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그렇게 내밀하게 있었는지를 다 알 필요도 없는데, 정말 중계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유명인도 아닌 일반인이 이렇게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난다든지 공개된다든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언론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죠. 여러 번 나타나고 있고요.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석희 선수와 관련돼서 판결문에서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지난 2015년에 가수 겸 배우인 김현준 씨와 그 연인이 나눈 문자,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서예지 씨와 김정현 씨가 나누었던 문자, 이런 것들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쌍방에서 있었던 문제를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태도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조회수인데요. 조회수로만 보기에는 너무 이게 언론이 무뎌진 거죠. 이런 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언론윤리에 위반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무뎌진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상 털기로 조회수를 올리고 그다음 신상 털기를 비판한 기사로 또 조회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세계일보는 20일날 기사에서 김선호 전 여친 XS 맞나요? 가열된 신상 털기 우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같은 날 또 이매체는 다른 어떻게 냈냐면 김선호 폭로글 작성자는 방송계 출신 인플루언서라는 기사를 또 쓰기도 했고, 또 이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고 하면서 또 다른 또 피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 필연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변인이나 사생활이나 이런 걸 다 보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도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런 보도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규제, 아니면 이런 원칙들, 윤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계속 얘기해도 좀 반복적으로 나와서 저는 네.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포털의 역할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뭐냐면 언론, 저희가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그 연예창의 메인으로 이제 사실 이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털을 통해서 전 국민한테 이런 사생활을 또 공개하게 되는 건데, 포털의 카테고리에 뉴스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뉴스탕을 통해서 보도가 됐을 때는 이것이 다른 언론 보도로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고 있고, 또 디스패치가 콘텐츠 제휴라는 이유로 지금 그대로 저희한테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은 좀 지금의 포털 뉴스 환경에서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알겠습니다. 뉴스 여기서 구조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 1분 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